예, 오늘이 선물합션 동시만길입니다. 어제 막판에 한 30포인트로 좀 밀려갔잖아요. 결국은 선물 동향이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관들은 좀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관건입니다. 아침에는 선물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삽니다. 이런 구조가 돼야 주가가 오늘 좀 안 밀리고 오를 수 있다는데요. 개인들이 팔아주고 외국인들이 달아나야 되는 구조인데 오늘 좀 긴장이 되는 그런 또 목요일이기도 합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뭐 만기일의 영향을 좀 피해가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장세에서 코스닥이 강한 이유도 있겠죠. 네, 오늘은 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 시각을 앞단에 좀 들으려고 순서를 좀 변경했는데요. 예, MTNW 김동섭 전략가님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은 이제 간밤에 또 우리가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 네. 우리는 또 만기일입니다. 뭐 약간 긴장 모드로 살얼음판을 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이제 미국 시장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뉴스를요.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미국의 FMC 회의가 있어요. FMC 회의에서 의원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게 고용하고 물가죠. 근데 고용은 2달 전에는 ADP 민간 고용이 굉장히 적게 나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달에는 약간 증가세가 나왔지만 예상치보다 하회에 대해서 일단 고용은 뭐 인플레이션하고 좀 멀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만든 거죠. 정부가 1인당 1,400불씩 지급하면서 3인 가족, 4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제법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2달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을 찾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고용 지표는 이달보다 다음 달 더 중요할 거다. 2달 정도 되면 돈이 다 소비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 정도에 고용은 이제 원상 복귀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를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소비자 물가죠. 이 물가가 4월 달에 4.2% 증가를 했어요. 이번에는 월가 예상이 4.7%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4.7%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보다 0.5% 정도 증가해서 예상치를 내놨지만 항상 그 시장은 좀 얘기가 다른 상황이 많아요. 어떤 게 다르냐면 예상치를 낮춰놓거나 높여놓거나 하는 식으로 방향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때까지 미국 시장은 예를 들어서 밑으로 내려가야 지표가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더 낮춰놓고 올라간다 그러면 더 높여놔서 그 방향을 설정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를 4.7%로 제시해놨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으면 인플레이션이 나는 거고요. 그거보다 낮으면은 시장이 아직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음 주 FMC에서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잦아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투자가들은 이 부분에 관전 포인트가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요,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차익 실현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이 차익 실현이라는 용어는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현재 지수에 대해서 상당히 고점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투자가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현재의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적절한 수준만 나와도 계속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경기 과열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다음 주에 테이퍼링에 대한 로드맵이 시장에서는 한 9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종료를 만약에 그거를 확정짓는다든가 그런 모습가 나왔을 때 국내장이 문제가 됩니다.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미국 금리 인상 뒤가 아닌 그 전에 움직일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테이퍼링을 보면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가계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보통 한 가구당 250만 원 정도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다음 주에 FMC 회의가 국내장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우리가 투자할 때 관심 포인트로 이 뉴스를 꼭 봐야 될 거 아니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면 다우는 좀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렇죠? 밀리지만 크게 밀지는 않아요. 어떤 바운드리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차트가. 지금 주봉인데요. 그러나 이제 추세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고 요 바운드리 안에서의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계속 공통점이 뭐냐면 5주선을 이탈했다 올라옵니다. 재미나게도 5주선을 계속 탔잖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5주선을 깼다가 올라오고 반복 한 6주째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걸 의미하죠. 보통 경우는 오주선 깨고서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2주 오르고 이렇게 쭉 뻗어야 돼요. 여기서 한 2주 갔다가 이렇게 쭉 뻗어주고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상으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주선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 시장이 좀 부담스러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이번 주에 이게 양봉이 굉장히 커지는 게 좋아요. 안 커지고 윗골이 맞아버리면 역시 눌림이 생길 수 있고 그 눌림이 생긴다는 건 시장을 좀 어렵게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유가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유가가 얼마 전에 70불을 찍었죠.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에 그 유가 관련주들, 정유주들을 좀 관심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S-오일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가가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그 한번 폭락을 해갖고 40불대 밑으로 마이너스 40불까지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유가에 대해서 100불까지 갈 거라는 투자자가 생겼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이제 100불까지 갈 것이냐. 유가가 한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죠. 그럼 유가가 왜 100불까지 갈 거라는 것을 시장은 생각할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 코로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확진자 수가 미국에서 10,000명 밑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7월 전에 전 국민 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여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럼 항공주 이런 것들을 같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유로존에서도 코로나 아시겠지만 여권을 발급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기대치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종식은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활동을 하겠구나. 그럼 수요가 굉장히 늘겠구나. 근데 실제 현재 상황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공급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공급이 많고 있고 재고도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치로 지금 오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항상 보면 수요가 너무 많아서 유가가 오르는 그런 것보다는 항상 기대치 반영인데요. 지금 기대치가 상당히 반영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76불에서 8불? 76불에서 8불 정도가 돌파가 돼야 돼요. 지금 보시면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가 돌파가 되면 100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돌파를 못하면 100불이 어렵죠. 지금 그 자리로 가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볼 때는 유가가 100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 주가는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주가와 유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저 원자재고 뭐고 다 올리잖아요. 비트코인에 몰려갔다가 지금 반토막 났죠. 그렇죠? 그 다음 원자재 다 올라갔다. 유일하게 원자재 중에 제일 안 올라간 원자재가 유가예요. 그래서 유가가 마지막으로 원자재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용잔고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현재 저는 23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코스피가 13조, 그 다음에 코스닥이 10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죠. 뭐 유동성 많은데 무슨 걱정이야. 뭐 이런 생각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한 얘기를 이제 되새겨봐야 되겠죠.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떠지죠. 그러면 시그널이 켜지게 되면 한국은에서는 벌써 시그널을 켰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비투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금 부담이 생기고 자금 경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물량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비투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신용잔고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투자에 부담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이 비투가 의미심장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금리 인상이라다 이런 뉴스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있어도 그냥 한번 나오냐 쑥 들어가 한 달 정도 뒤에 나오는데 지금은 매일같이 그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상태에서 자넷 옐런도 2번이나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경고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했다가 결국은 G7 재무장관에 의해서 다시 그 언급을 해서 다소한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보면은 굉장히 부담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3,266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은 돌파를 안 했네요. 아직은 돌파 안 했는데 그저께 하고 월요일 날 월화 같은 경우에는 3,264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3,266까지 거의 나가는 상황까지 벌어졌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일단 좀 내려왔죠. 오늘 만기가 현재는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라오는 지금 끝까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포지션상으로 제가 잠깐 보면 포지션상으로 보면요. 지금 외국인은 435까지 위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래쪽도 425에서 420까지 열어놨어요. 문제는 기관인데 기관이 양매도를 치고 개인이 양매도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을 죽이기 위한 전략을 지금 현재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는지, 특히 지난번에 누적으로 선물 매도가 7조 8천억까지 갔다가 지금 4조 9천억까지 줄었어요. 그러면 약 3조 정도를 추가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오늘 그걸 쓸지 그 이후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지금은 오르고 있는데 오른쪽으로냐 내려가는 쪽이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데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공간도 제한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가는 것도 제한되어 있는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본다면 오후장의 변동성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